저축의 역설 10년 성실함이 가난이 된 시대. 10년 전 월급의 70%를 저축하겠다고 다짐했던 당신. 부모님이 가르쳐준 대로 매달 꼬박꼬박 은행에 돈을 넣었습니다. 원금은 지켰습니다. 아니, 원금만 지켰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축의 미덕이 어떻게 역설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이 벌어진 자산 격차의 잔인한 진실을 추적합니다. 성실했던 당신이 왜 가난해졌는지, 그 10년의 기록입니다. 성실한 약속, 그러나 헛웃음으로 돌아온 10년. 2016년 봄, 대기업에 입사한 박민수 씨, 당시 27세. 첫 월급 250만 원을 받았을 때의 감격을 그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부모님께 첫 용돈을 드리고 남은 돈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월급의 70%는 무조건 저축하자. 매달 175만 원을 꼬박꼬박 은행에 넣었습니다. 박민수 인터뷰, 현재 모습. 성실한 약속. 그러나 헛웃음으로 돌아온 10년. 그때는 정말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해서 집도 사고 여유도 생겼으니까요.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죠.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저축만이 살 길이다. 저도 그렇게 하면 10년 후엔 뭔가 이뤄질 줄 알았죠. 결혼 자금도 마련하고 집도 살 수 있을 거라고요. 손에 쥐는 돈은 75만 원.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3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외식은 사치였습니다. 친구들이 회식 가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여행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유행하는 옷도, 새 신발도 참았습니다. 오로지 저축, 저축, 또 저축이었습니다. 2017년이 지나고 2018년이 지나고 2019년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5천만 원, 1억 원, 1억 5천만 원.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박 씨는 뿌듯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10년이 지난 2026년 2월, 박 씨의 통장에는 원금 2억 1천만 원과 이자 약 2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연평균 이자율 0.1%. 세금을 제하면 실제 손에 쥐인 이자 수입은 160만 원 남짓입니다. 청춘을 바쳐 모은 그 대가는 고작 한 달 월급 2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박민수, 씁쓸한 표정. 10년 동안의 희생. 외식을 줄이고 여행을 포기하고 친구들의 모임도 사양하며 모은 돈. 계산해보니까 황당하더라고요. 10년 동안 받은 이자가 160만 원, 한 달에 13,000원 꼴이에요. 커피 2잔 값도 안 되는 거죠. 이게 10년 동안 제가 견뎌온 희생의 대가라니. 같은 시기, 같은 회사에 입사한 동기 김지훈 씨. 그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2017년 여름, 부모님의 도움과 은행 대출을 받아 서울 외곽 아파트를 3억 5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자기 돈은 고작 5천만 원, 나머지 3억 원은 은행 대출이었습니다. 매달 원리금 상환액만 150만 원, 손에 쥐는 돈은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김지훈 인터뷰. 솔직히 무서웠어요. 빚이 3억이나 되니까. 밤에 잠도 잘 안 올 때가 있었어요. 내가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매달 원리금 상환하면 손에 쥐는 돈은 박민수보다 훨씬 적었고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도 많았어요. 근데 주변에서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고 해서 반신반의하며 샀죠. 당시 주변 사람들은 김 씨를 말렸습니다.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빚더미 앉으면 어떡하려고. 박민수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너무 위험한 선택을 했어. 나는 안전하게 저축하는 게 맞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2018년 그 아파트는 4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2021년 정점에서는 11억 원을 찍었습니다. 2026년 현재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0년 사이 7억 원이 올랐습니다. 대출 3억 원은 이미 절반 이상 갚았습니다. 산튼 월급 헐시식입니다. 10년 사이 7억 원이 올랐습니다. 대출 3억 원은 이미 절반 이상 갚았습니다. 순자산으로 따지면 7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았지만 한 명은 2억 원, 다른 한 명은 7억 원. 무려 3.5배의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입니다. 박민수, 예금 2억 1천만 원. 김지훈, 아파트 10억 5천만 원, 마이너스 대출 잔액 1억 5천만 원는 순자산 9억 원. 박민수, 커피숍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처음엔 김 씨가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 안전하다고 믿었던 제 선택이 오히려 저를 가난하게 만들었네요. 성실하게 저축했는데도 벼락거지가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김 씨는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저는 아직도 전셋방 살면서 결혼은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성실한 저축이 왜 박 씨를 벼락거지로 만들었을까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성실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지난 10년의 경제 지표를 면밀히 추적했습니다. 물가라는 괴물. 2016년 짜장면 한 그릇이 4,000원이었습니다. 김밥 한 줄은 2,000원, 커피 한 잔은 3,000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월급 250만 원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가격표를 무자비하게 바꿔놓았습니다. 2026년 현재 같은 짜장면은 7,000원입니다. 김밥은 3,500원, 커피는 5,000원. 10년 사이 외식 물가는 평균 55% 상승했습니다. 10만 원이면 장바구니가 꽉 찼는데 이제는 절반도 안 차요. 고등어 한 마리가 8,000원이에요. 파 한 단이 3,000원, 고등어 한 마리가 8,000원이에요. 고등어는 64% 올랐습니다. 계란은 78%, 파는 150% 상승했습니다. 서민 밥상을 책임지는 먹거리들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경제학 교수 인터뷰. 지난 10년간 한국의 누적 물가 상승률은 약 23%입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은행 예금 금리는 연평균 1.5%에 불과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매년 약 0.8%씩 돈의 가치가 줄어든 셈이죠. 2016년에 100만 원과 2026년에 100만 원은 같은 돈이 아닙니다. 10년 전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지금은 123만 원을 내야 살 수 있습니다. 박민수 씨가 10년 동안 받은 이자 160만 원. 그러나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 손실은 약 4,800만 원입니다. 은퇴자 인터뷰. 평생을 저축하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자로는 병원비도 안 나와요. 원금을 까먹고 있어요. 저축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을 서서히 잠식당하는 함정이었습니다. 3부. 자산시장의 다른 세계. 같은 10년, 자산시장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저축만 하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난해지는 동안 자산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16년 1월, 코스피 지수는 190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은 위험하다, 도박이다며 외면했습니다. 박민수 씨처럼 안전한 저축만이 다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들의 믿음과 무관하게 움직였습니다. 2017년 2300선을 돌파했습니다. 2018년 조정을 거쳐 2019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에도 잠깐 폭락했지만 그해 말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2021년 1월 마침내 코스피는 3200선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조정 국면을 거쳐 2026년 현재는 2800선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약 47% 상승한 것입니다. 개별 종목의 상승은 더욱 폭발적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16년 주가 25,000원에서 2021년 고점 18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려 7배 이상 오른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4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네이버는 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카카오는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07년 봄에 SK하이닉스 주식을 1,000만 원어치 샀어요. 주가가 3만 원 정도 할 때 SK에서 미쳤다, 성장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 돈으로 집 계약금을 냈고요. 나머지는 아직도 보유 중이에요. 저축만 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주식보다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2016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 이제 조정받을 것이다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2017년 6억 원, 2018년 7억 5천만 원, 2019년 9억 원.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2021년 정점에서는 평균 1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단 5년 만에 2배 이상 오른 것입니다. 강남권은 더욱 심했습니다. 10억 원대 아파트가 20억, 30억 원을 호가했습니다. 레미안 대치 팰리스는 30억에서 80억으로, 음마 아파트는 15억에서 45억으로 폭등했습니다. 서울 외곽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김지훈 씨가 산 아파트처럼 3억대였던 집들이 10억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인터뷰 20년 경력. 2016년, 2017년에 지금 사면 손해라고 말리던 물건들이 2021년에는 돈 있어도 못 사는 가격이 됐어요. 그때 샀던 분들은 정말 인생이 바뀌었죠.
빚을 지고 샀지만 지금은 자산가가 됐어요. 반대로 못 샀던 분들은 지금도 찾아와서 후회하세요. 그때 샀어야 했는데 라고요. 근데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일반 직장인은 엄두도 못 내요. 지난 10년간 자산별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금은 평균 연 1.5%, 10년 누적 약 16%, 채권은 연 2.3%, 누적 약 25%. 여기까지는 물가 상승률을 겨우 따라가거나 오히려 뒤처지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코스피는 47% 상승, 서울 아파트는 무려 126% 상승했습니다. 격차가 명확합니다. 금융 전문가, 자산운용사 대표 20년 경력. 한국은행이 지난 10년간 엄청난 양의 돈을 풀었습니다. 기준금리를 낮추고 실물 경제로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돈이 실물 경제로 가지 않았어요. 대부분 자산시장으로 흘러갔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자산이 불어났지만 현금만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졌죠. 이게 이른바 자산 인플레이션입니다. 본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자산 가격은 오르는 현상이죠. 자산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격차는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성실했지만 돈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 10년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축만 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가난해졌고 자산에 투자한 사람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박민수, 친구 집에 방문한 모습.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이 집이 지금 10억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같은 월급 받으면서도 저는 전세도 못 사는데 그때 느꼈어요. 아, 나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임을 했구나. 열심히 일했는데 성실하게 저축했는데 왜 나만 가난해진 걸까요? 저축만 고집한 사람들은 자산 증식의 사다리에서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4부, 은행의 역할 변화. 한때 은행은 서민들의 재산을 불려주는 곳이었습니다. 1990년대 예금 금리는 10%를 넘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은행에 돈만 넣어두면 저절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2020년대의 은행은 다릅니다. 예금 금리는 1%대로 떨어졌습니다. 1억 원을 넣어도 이자는 고작 100만 원,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칩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은행권에서 30조 원이 빠져나가 증권사와 해외 투자로 향했습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조차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은행 지점장 인터뷰. 요즘은 어르신들도 주식 계좌를 여러 개 갖고 계세요. 예금은 이제 잠깐 돈을 놔두는 곳이지 자산을 불리는 곳이 아니에요. 은행 이자로는 생활비가 안 된다며 배당주를 찾으시죠. 예금은 이제 잠깐 돈을 놔두는 곳이지 자산을 불리는 곳이 아니에요. 은퇴자 인터뷰. 남편이 평생 모은 돈 3억 원을 은행에 넣어뒀어요. 한 달 이자가 30만 원. 그래서 1억 원은 배당주를 샀어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배당금이 나와요. 지난 3년간 은행 예금은 연 2%씩 감소, 주식형 펀드와 ETF는 연 18%씩 증가했습니다. 20대 직장인 인터뷰. 부모님은 은행이 제일 안전하다고 하시는데 전 동의 못해요. 월급의 30대 주 은행에만 저투자했으면서요. 요즘 20대 중에 은행에만 저축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제 은행은 돈을 불리는 곳이 아닙니다. 무조건 저축 등호 미덕 공식은 무너졌습니다. 10년 전의 선택이 오늘의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선택은 10년 후를 어떻게 바꿀까요? 박민수 인터뷰.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ETF 배당주. 알고 보니 그렇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월급의 40%를 투자했어요. 이제는 월급의 40%를 투자했어요. 10년 늦었지만 앞으로 10년은 다르게 살고 싶어요. 재무설계사. 요즘 30대, 40대가 많이 찾아와요.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들 하시죠. 하지만 후회만 할 순 없어요. 지금이라도 포트포리오를 다각화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분산 투자를 조언합니다. 생활비 6개월치는 예금으로, 장기 못돈은 배당주나 채권으로, 여유 자금은 성장주나 ETF로. 30대 부부 인터뷰. 남편. 아이가 태어나면서 재테크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어요. 저축만으론 교육비도 노후 자금도 안 되겠더라고요. 아내. 아이가 태어나면서 재테크를 고민하게 됐어요. 월급을 4개 통장으로 나눠요. 국내 주식 30%, 해외 ETF 40%, 금 30%로 나눠요. 남편. 2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수익률이 15%도 나왔어요. 은행에 넣어뒀으면 이자 2%도 안 나왔을 텐데요. 물론 투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2022년 주식시장 폭락 때 손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하고 버틴 사람들은 회복했고 예금만 한 사람들은 여전히 물가에 뒤처집니다. 경제학 교수. 장기적으로는 자산시장이 성장합니다. 20년 이상 장기 투자한 사람 중 손해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중요한 건 분산과 장기 투자입니다. 중요한 건 분산과 장기 투자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10년기 노후를 결정합니다. 돈이 어디서 잠자는지가 미래를 바꿉니다.
박민수.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할 수 있죠. 아파트 후의 10년은 참 맞는 것 같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10년은 달라질 거예요. 10년 전 박민수 씨는 성실하게 저축했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쳐준 대로, 사회가 말하는 대로 묵묵히 은행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실함은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축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비상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물가는 쉬지 않고 오르고 자산시장은 멈추지 않고 움직입니다. 같은 자리에 서 있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하게 저축했는데도 가난해진다는 역설. 이제는 안전만을 쫓는 시대가 아닙니다. 위험을 무릅쓰라는 게 아닙니다. 현명하게 분산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돈이 머무는 곳, 그 선택이 10년 뒤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